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사이즈 제각각인 여성옷 온라인 쇼핑 주의보 다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 구입해 보신 분들 아마도 적지 않을 텐데요. 아무래도 고민은 저게 과연 내 몸에 맞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겠죠. 사이즈 말입니다. 근데 자주 구입하는 브랜드라고 해도 디자인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안내문을 보면 더욱 망설여지게 되는데 직접 입어보고 고를 수가 없는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생각만으로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선택을 하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 리서치에서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진주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의류업체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서 호칭과 사이즈를 조사하셨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들인가요? 네, LF, 세정, 신원, 또 제일모직, 코오록, FNC 등 주로 아실만한 곳 대형 의류업체 5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24개 브랜드 40개의 남녀 의류 치수를 직접 비교를 해봤고요. 네. 소비자분들이 잘 아실 만한 빈폴, 헤지스, 올리비아 로렌, 또 베스트밸리, 헬리코튼 등의 브랜드 제품들이었습니다. 근데 호칭하고 사이즈는 어떻게 달라요? 남성복의 경우 KS 규격에 맞게 비교적 통일된 규격으로 사이즈를 표시하고 있는 반면 네. 여성복은 호칭 표시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예. 남성 의류의 경우는 신체 사이즈를 동일하게 호칭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고요. 네. 여성 의류는 브랜드마다 신체 사이즈를 표기하거나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 또는 44, 55, 66, 77 등으로 표기 방법 등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게 지금 여성복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성복은 어떻게 표시가 돼요? 남성복은 신체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허리 둘레나 가슴 둘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슴 둘레가 100cm면 100, 또 허리가 82cm면 82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은 저도 사봐서 아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옷에도 아까 방금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KS 규격이라는 게 있죠? 네네. 예, KS 규격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국가기술표준원 KS 의류기준 치수 규격에 따르면 사이즈 표시는 의류 종류에 따라서 가슴 둘레, 허리 둘레, 또 키 등을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셔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둘레를 대표로 표시를 하고요. 예? 스커트나 바지도 정장용은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또 캐주얼은 허리 둘레를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신체 범위를 나타내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체격이 작으면 스몰, 보통이면 미디움, 크면 라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가슴 둘레가 100cm인 남성 셔츠는 호칭 100이나 라지 사이즈로, 또 허리 둘레 62cm인 여성 스커트는 호칭 67이나 스몰의 약칭인 S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들으니까 전 더 헷갈리죠. 예, 근데 보통 근데 남성복 살 때 100 사면은 라지 그러면 왠지 좀 뚱뚱한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100은 보통 체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혼용되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게 이번 조사 결과의 결론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복부터 얘기를 해보면 워낙 많아서요. 근데 흔히 쓰는 게 44, 55, 66 이런 표시를 쓰거든요. 네. 근데 44, 55, 66은 KS 규격에 따른 그 호칭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44, 55, 66 이 기능은 1981년부터 90년대까지는 규격 치수를 이용을 하다가 9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권장 호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99년에 의류 사이즈 표기가 자율화되면서 법적인 규제 없이 지금까지 관행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옷 사이즈가 1981년도 20대 여성 평균 사이즈인
키 155에 가슴 둘레 85cm, 또 허리 둘레 25인치를 기준으로 정해진 겁니다. 근데 현재 20대 여성의 키가 30년 전보다 5cm가량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허리 둘레는요? 네, 다른 신체 사이즈도 역시 큰 변화가 있을 텐데 30년 전의 치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4 사이즈는 그냥 뭐 있기만 한 사이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사이즈 때문에 많이들 그 쇼핑에도 혼란을 겪으시고 나중에 반품하는 사례도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55 사이즈로 표시되는 여성 셔츠를 비교를 해봤더니 최대 22cm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게요? 디자인과 허리 둘레나 그런 게 22cm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가슴 둘레가 달랐습니다. 굉장히 차이 나네요. 마찬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22cm가 차이가 났었네요. 네. 가슴 둘레가 그 정도면 헐렁헐렁 하겠는데요? 네, 그 브랜드별 디자인하고 컨셉에 따라서 어떤 것은 또 피트되게 입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더 넓게 헐렁하게 입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해도 적지 않은 격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분이 이런 브랜드의 컨셉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이셨다면 호칭에 의한 정보만을 가지고 구입하셨다가는 반품을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결국 반품에 들어가는 왕복 배송비는 소비자님 분께서 무셔야 된다는 결론인 거죠. 그리고 보통 체격이면은 여성분들은 대부분 55 사이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30년 전에 키 155cm였던 그 여성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브랜드마다 지금 자율화가 돼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네. 근데 내가 체격이 좀 있는데 55 사이즈를 입을 수 있게 좀 넓혀놨다. 이런 브랜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55 사이즈를 입으니까 왠지 좀 기분 좋게 그렇게 판매하기 위해서 좀 범위를 넓혀놓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작은 사이즈로 사고 싶은 게 여성들의 심리죠. 그러니까 왠지 내 사이즈가 작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날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분 좋게 쇼핑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 때문에 사이즈 마케팅을 한다라는 것도 공공연히 다 알려져 왔었던 내용인데요. 이를 두고 업체들은 아무래도 여성복이 디자인이 다양하고 또 브랜드별로 컨셉이 다르다 보니까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균일하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 때문에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55, 66, 77 이런 호칭을 관행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컨슈머 리서치에서 권장을 하시는 결론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가 쓰이고 하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소비자들이 일관성 있게 알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 권장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가능할까요? 네, 현재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44, 55, 66은 신체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S나 미디움, 라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두 호칭을 통일해서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막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또 사이즈를 신체 사이즈에 맞춰야 한다라고 획일화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실측, 즉 제품 사이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 오히려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체 사이즈를 호칭으로 사용한 남성 의류 역시 실질적인 치수 차이는 10cm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신체 사이즈를 표시하되 실측 사이즈가 없다면 그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정보 부실일 수가 있습니다. 신체 사이즈 역시 업체마다 표기하는 방식이나 범위 등이 모두 달랐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안을 만드는 게 현실적인 개선안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안을 만드는 것은 어디서 해야 돼요?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나요? 권장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안들을 대형 업체들이 나서서 맞추어주고 기준안을 제시해주면 모든 우리 업체들에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율에 맡겨놓으면은 어떤 강제 규정이 있거나 처벌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한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현재 규정이 없는 것도 강제할 수 없다라는 이유도 소비자의 안전에는 그게 무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이유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부장님도 온라인으로 옷 사보셨죠? 그럼요. 예. 그때 가장 혼란스러우신 거는 어떤 거였나요? 말 그대로 어떤 브랜드에 따라서 어떤 거는
66을 입었을 때 굉장히 타이트하기도 하고 네. 어떤 류는 입었을 때 생각보다 너무 헐렁해서 원하는 디자인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당황스러웠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어떤 좀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번 조사도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다 가서 입어본 다음에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불편을 겪을 수도 없고요. 소비자들이 사이즈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과 또 브랜드 컨셉에 따라서 치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선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온라인상에 업체들이 공개한 실측 사이즈를 형식적인 정보라고 흘려넘기지 마시고 꼼꼼히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 개인마다 선호하고 즐기는 디자인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루즈한 핏을 좋아하는데요. 자신만의 실측 사이즈를 체크를 해두시면 적어도 사이즈 오류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을 망치는 횟수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치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좀 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컨슈머 리서치의 백진주 부장이었습니다. 언니, 나 의뢰 개공원 국주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언니, 2588 단골인가? 노래도 잘하네. 그렇다면 국주도 좌우로 정렬 2588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오늘 경제주치 시간의 재무 이슈 시간입니다. 8월부터는 공급도 확대가 되고 또 문턱도 낮아진다고 하는 서민금융상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에는 지금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 짚어보고요. 또 영업 실적이 월등히 늘어난 구글 비결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있습니다. 이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EM처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움.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시간입니다. 오늘 재무 이슈고요.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서민금융 그러면은 뭐 햇살론 뭐 이런 게 있다. 네. 이 정도 알고 다들 나에게 맞는 게 뭐지라고 더 이상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설명을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서민금융 하면 이제 서민금융 크게 4대 상품 해가지고 네. 햇살론, 새해망올시, 바꿔주입론, 이제 미소금융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가지. 예, 이 중에서 이제 햇살론, 새해망올시, 바꿔주입론 대부분 다 이제
그 정부 보증 성격이고요. 금리가 한 10% 안팎입니다. 그래서 중금리 대출이고요. 그래서 햇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목적, 그다음에 이제 생계자금 이런 용도로 쓰실 수 있고요. 세명호 씨 마찬가지로 생계자금 용도로 쓰실 수 있고요. 바꿔드림론은 이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하는 용도 이렇게 쓰실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미소금융을 통해서 창업자금이나 운전자금을 빌려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햇살론하고 바꿔드림론은 둘 다 전환이 가능한 건데 어떻게 달라요? 네, 일단 뭐 바꿔드림론은 이제 현재 국민행복기금에서 하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드림론 문의하시는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국민행복기금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햇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저축, 그러니까 저축은행, 그다음에 뭐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곳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문의를 이제 이런 곳에 직접 하시는 게 가장 빠른 거죠. 그러니까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에서 그 대출을 쓰고 계신 분이 이렇게 상호 신용금고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바꿔드림론도 마찬가지의 형태가 되고요. 네. 서민금융상품은 아무래도 아까 한 중금리 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금리가 많이 낮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규모도 늘어난다고 하면은 혜택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4.5%였고요. 와,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대출 금리는 상한선이 12%였습니다. 이제 이게 1.5% 포인트가 인하가 돼서 최대 이제 10.5%까지 바뀐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햇살론이나 세이머홀 씨 같은 경우는 대략 1년에 한 2조 원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각각 5천억 원 정도씩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2조 5천억 원 공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소금융 같은 경우도 한 2천억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최대 이제 5천억까지 공급을 하겠다 해서 이걸 다 합쳐 보면 연간 한 5조 7천억 정도 공급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추정한 바로는 2018년까지 총 한 270만 명 정도가 이런 이제 서민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을 확실하게 알고 이 270만 명이 다 혜택을 받으셔야 될 텐데 그것도 걱정이에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서민금융 하면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6등급에서 신용등급 7등급 사이고요. 연소득으로 따지면 연소득 한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부분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그 정도 조건이어야지 가능한 비슷한 건가요? 조건입니다. 거의 유사한 조건이고요. 이 정도 규모에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자세한 거는 개별 이제 금융사별로 기준이 조금 달라지고요. 또 신용등급 내에서도 이제 뭐 6에서 10등급 사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 내에서 이제 6등급에서 7등급은 대출을 받기가 좀 쉬운데 한 뭐 8, 9등급 내려가면 대출이 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금액 면에서도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연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대표적인 햇살론 같은 경우 보면 평균 한 대출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로 보통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더 고금리로 쓰는 것들을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빚을 낼 때 안 갚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래서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게 좀 늘어난다고 하죠? 네, 사실 지금까지도 뭐 그 1년 이상 뭐 성실하게 상환하면 500만 원까지 이제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걸 이제 햇살론이나 세명홀 씨 미소금융도 1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주거나 아니면 500만 원까지 생계자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뭐 채무조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24회차 이상 성실 상환하시면 또 신용카드도 발급해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복위 채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개인 회생 뭐 이런 개인 워크아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들, 그런 경우에도 성실 납부를 하면은 이렇게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방금도 뭐 얘기를 드렸지만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평균 금리가 한 9에서 한 10%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을 뭐 1년에 한 5조 7천억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2014년 말 대부잔액만 11조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저축은행이나 뭐 캐피탈 같이 대법과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곳까지 합치면 여전히 이제 좀 부족한 것도 좀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금리가 한 10% 정도라고 했는데 이제 금리 1.5%포인트 낮추면 한 800억 원 정도 이자 절감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10%의 대출이 과연 이제 서민금융으로서의 적절한 금리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비판이 조금 남죠. 그다음에 이제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돈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또 대출을 또 해주고 또 갚게 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갖고 있는 원래 빚을 탕감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복이나 행복기금 같은 채무조정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거 이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개인회생 같은 이제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은 이제 전혀 없어요? 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적 조정인 이제 국민행복기금이나 신복이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고 혜택을 주고 공적 조정인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가 없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어폐가 있네요.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대부업 금리가 대출 금리가 그동안 30몇 %인가 그랬었죠. 상한선이 34.9%였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이에 내려왔더라고요. 예, 사실 이게 지난번에 아마 뭐 국회법 파동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이 분노하셨던 저녁에 갑자기 이제 다시 여당 의원들을 소집해서 민생법안 처리한다고 한 제1호 법안이 사실 대법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이제 대법 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까지 낮추겠다. 뭐 이렇게 이 정도면은 되어 있습니다. 5%포인트가 내려가나요? 예, 사실 5%포인트가 내려가는데 현재 아마 시행은 현재 34.9% 시행안이 이제 일몰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29.9 해도 숫자 한 자리만 딱 바꾸면 30%거든요. 예, 여전히 좀 높고요. 사실 여기도 보면 이미 이제 그 일본계 대부업체 중에 한 군데가 한 2, 3년 전에 이제 저축은행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대법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금리가 29.9%입니다. 그래서 제시했던 게요. 그렇죠. 이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여력은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제 보통 이제 그 이 대법 개정안 중에 금리를 조금 더 낮춰서 한 25% 수준으로 낮추자 이런 방안도 있었는데 뭐 이 경우에 이제 금융위에서 검토한 바로는 상당수 대부업체가 이제 적자 상태가 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29.9%로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좀 황당한 이유인 것 같아요. 대부업체가 망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출 수 없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네, 사실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마 대부업 매년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 잔액이 현재 보면 한 11조 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용자도 대략 한 2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금리는 계속 내렸죠. 근데 금리가 내리면서 분명히 대부업체 수는 줄어들었어요. 초기에 한 10,000 몇천 개에서 현재는 한 8,9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업 이용자 수는 거의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대부 잔액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 서민들이 대법 금리를 낮추면 대부업체를 못 써서 사금융 쪽으로 간다. 이게 그다지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업체 수는 줄었지만 대부 잔액이나 뭐 이용자 수는 거의 변화없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TBCF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서민들이 은행 문턱이 높아서기도 하지만은 친숙해지다 보니까 대부업체를 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자료 보니까 대부업체 TV 광고가 하루에 한 1,532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나 돼요? 예, 그리고 광고료만 한 해 한 500억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대부업 이용자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 한 49% 정도는 방송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인다고 하죠. 예, 이번에 이제 이 개정안에 광고 규제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금지는 아니고요.
이제 평일에 오전 7시에서 9시, 네. 오후 1시부터 10시, 뭐 주말하고 공휴일은 예. 7시부터 10시. 이 기간이 이제 주로 청소년들이 보는 시간이거든요. 네. 이 시간에는 이제 방송 광고를 금지시키고요. 예.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네,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의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건가요? 대부분 이제 좀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해결이 됐다는 것은 부도 위기를 넘긴 부도 게. 위기를 일단 넘겼고, 예. 그리고 유럽에서 그 자금 지원을 대부분 이제 시작이 이제 됐고, 네. 그거와 맞물려서 구제금융 협상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구제금융 협상안에 대해서 유럽 각국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리스 의회에서 이거를 통과시켰고, 또 독일에서도 합의안을 통과시켰고, 굉장히 좀 순항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리스의 빚을 어떻게 탕감해 줄 거냐. 네. 그 문제를 가지고 독일과 그리스가 좀 다시 좀 충돌할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요. 독일은 탕감 자체가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원금을 이제 탕감해 줄 수 없다는 거고, 네. 그리스 쪽은 원금을 좀 탕감해 달라. 그런데 이 부분이 절충될 가능성이 이제 상환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가, 예. 다른 방편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굉장히 걱정했던 거와 달리 지금 한 일주일 동안은 좀 순조롭게 예. 좀 풀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리스 말고도요, 이렇게 나라가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하죠? 네. 영국에 있는 세계 부채 탕감 운동 조직 주빌리 부채 캠페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조사한 결과 현재 22개 나라가 부채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14개 나라는 위험한 수준에 있다. 지구촌이 지금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예. 얘기인데요. 일단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수단과 짐바브웨 이런 나라는 이미 디폴트 상태라고 하고, 또 감비아, 튀니지 이런 나라는 이제 현재 위기가 진행 중이고, 또 그리스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피그스라고 해서 예.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런 나라도 부채 위기가 좀 진행 중이고, 또 여기에서 좀 빠져 있지만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중남미 국가, 또 미국의 그리스라고 하는 푸에르토리코 네. 다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왜 부채가 늘어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주빌리 캠페인이 좀 분석을 했는데, 이 금리가 낮다 보니까 또 싼 값에 돈을 빌려주는 그런 행태가 화근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에 세계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제 특히 이제 빚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이거는 결국 초저금리 상태인 서방 국가들의 큰 손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수익률을 찾아서 아프리카나 또 예.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해서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는데, 이제 이 선진국 자본들이 이제 저개발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창출하고, 네. 그 후폭풍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빚을 진 이런 나라들이 쉽게 채무 상환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지금 현재 이 세계 각국의 민간 네. 부분이 진 순부채를 합하면 13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2014년 기준으로
이게 2011년에 11조였던 게 2조 달러나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에게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네. 선진국 금융권이 또 부실화되고 네. 여러 가지로 악순환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중국이 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6년 만에 밝혔더라고요. 네네. 근데 왜 이걸 밝힌 거죠? 예, 일단 가장 큰 이유, 뭐 중국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이유는 이 국제통화기금 그 특별인출권 SDR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이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올해 말 그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 결정을 앞두고 중국이 이렇게 금융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중앙은행의 통계를 공개하면서 그런 자신감을 좀 피력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여전히 뭐 지금 주가도 폭락하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상당한 물량의 그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네. 금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서 좀 중국의 신뢰도를 대외적으로 좀 유지하려는 예. 그런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이 중국 그 금 통계를 잠깐 좀 보면요. 6월 말 기준으로 1658톤의 금을 가지고 있고요. 2009년 이후 6년 만에 지금 금 보유량이 60% 가까이 늘어났다. 그래서 중국의 금 보유량이 러시아를 제치고 전 세계 6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중국이 좀 축소 발표했다. 현재 갖고 있는 현재 발표한 것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많을 수 있다. 2배요? 예, 이런 얘기가 네.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이 왜 축소 발표를 했냐?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어떤 투명성을 밝히는 차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또 흔들리게 되는 거를 좀 우려해서 전체 공개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 중국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된 이후에 금값 그 시장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보면 금값이 한 4% 정도 하락하고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이제 그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달러로 갖고 있기도 하고 금으로 갖고 있기도 한데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를 볼 때 중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이거를 금으로 좀 많은 부분을 대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여하간 그 중국이 앞으로 이 금 시장에서 네. 어떤 좀 큰 시장, 큰 손의 네. 역할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중국이 움직이면 크게 움직여서 그게 걱정이에요. 네, 구글 실적 네. 너무 좋아가지고 뉴욕 증시도 많이 올려놨던데 네. 이게 새로 수석 재무 책임자 네. CFO를 뽑은 게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네요. 예, 이 루스 포랏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죠. 예,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여성 리더 중에서 네. 그 존경받는 그리고 항상 그 언론 매체에서 그 순위를 꼽으면은 상위권에 드는 그런 사람인데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도 과감한 비용 절감으로 좀 모건 스탠리 수익성을 많이 높였는데 이 루스 포랏이 최근에 구글에 합류를 해서 그 비용 절감 효과를 구글에서 좀 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구글이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그 성장이 좀 둔화되고 특히 이제 모바일 쪽에서 좀 고전을 하고 또 유튜브나 뭐 프로그램 광고 같은 게 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잘 됐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번 그 구글의 실적 호조는 그 루스 포랏 효과인데 이거를 과연 좋게만 볼 수 있냐, 비용 절감을 과연 좋게만 볼 수 있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사실 이제 구글의 경영진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모험적이고 좀 새로운 먹거리, 무인 자동차, 달 탐사, 우주 여행, 이런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당장에 돈이 안 되는 사업에 좀 돈을 과감하게 썼었는데, 투자자들 눈에 이런 게 좀 달갑지 않게 보였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재무통, 이 루스 포랏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구글의 이런 행보에 좀
제동을 걸겠다고 네. 밝혀서 앞으로 구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캐논 변주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디오스 김치 톡톡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